아, 예, 들어오셨어요? 제가 지금 아직 안 했나 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뭘 눌러야 되지? 수락. 예, 지금 했어요. 예. 내가 이거 다 열어줘야 돼요? 예, 어떻게 넘겨요? 예, 해리 양, 예, 더보기? 더보기가 어디 있어? 예, 있어요. 예, 예, 예. 되셨나요? 지금 되셨어요? 네네. 예, 네네, 다행이네요. 됐어요. 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네. 그 교수님 자료 띄우셨죠? 예, 잠시만요. 발에 뛰어났는데 네. 모니터가 저도 두 개라 네네. 제가 공유하나요? 거기서 하나요? 이거 화면 공유를 제가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게. 네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거 띄우고 나중에 이제 교수님 거는 교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네. 예, 네. 그러세요. 그럼 된 거죠? 네네. 예.
아이디를 안 쳐도 들어가. 어디 아이디를요? 거기 줌 번호 아이디를 네. 안 넣어도 들어간다고 바로. 요 가서 계속 회의에 있으면 기록 허용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요. 그거 기록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이 교수님 들어오셨나? 네, 들어오셨어요. 그 대표님 화면 먼저 띄워보실래요? 화면 공유 제가 다 해놨거든요. 화면 잠깐만. 화면 공유. 그러면 지금 이걸로 하라는 이야기잖아. 네. 이걸로. 응? 네. 대표님 그거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전체 화면? 네. 뭔 전체 화면이 뭐야? 이 지금 다 옆에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작업하는 것들. 맨 밑에 보시면 전체 화면 있잖아요. 그거 슬라이드 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이걸로? 네. 네. 됐어? 네. 이렇게라는 거지?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대표님이 먼저 개회하실 거죠? 네. 그렇지. 지금 5명 대기 중인데, 한 50분부터 다 수락해요? 50분부터 들어온다고? 지금 5명 대기 중에 아니, 계신데, 시간 되면. 그러니까 8시에 모두 수락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아니면, 5분 전에 들어오랄까? 그래서 만약에 좀 먼저 일찍 들어오라 그러죠. 일찍 일찍 들어오라. 네? 준비되시면 네. 8시에 딱 시작할 수 들어오시라 있게 그래요? 네. 다만, 그냥 5분 전부터 들어오라 그러죠. 그러면 들어오셔서 네. 비디오하고 오디오를 거기서 꺼놔. 우리가 끌 수 있나요, 다? 제가 끌 수 네. 있는데,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 오디오만 음소거하시면 돼요. 그래. 비디오는 그거밖에 안 놔두셔도 돼? 돼요. 다 될지도 몰라, 비디오는. 그러면 지금 대기 봐. 근데 중이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 음소거가 여기서 바로 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저기 내 거 하고 나서 바로 교수님 거는 공유를 시켜줘야지. 교수님이 화면 공유 누르시면 돼요. 교수님 자료는. 그래. 우리 토론은 어떻게 하죠? 토론은 뭐 거기서 그냥 질문 받으면 돼요. 바로. 질문 받으면 돼요? 네. 그냥 대표님이 받으실 거죠? 어떻게 아니요. 하실 거예요? 제가 받아요? 네. 그냥 하시고 제가 그냥 그냥 받아요? 거기서 저 음소거만 하고 네. 음소거하고 그냥 말하면 다 돼요. 예, 그냥. 제가 받을게요. 그럼 네.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실 거야? 마지막에요. 네. 뭐 교수님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대표님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여기 제가 또 끝나면 네, 대표님한테 넘길게요. 네. 네. 다음번에 뵙자고 그래야지 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근데 이분들 지금 대기 음. 중이신데 들어오시잖아요. 음.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인사드리고 다 음소거 시켜버려요? 뭐 인사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음성으로 그냥 다 해놔요. 그냥 다 수락한 다음에 그냥 음소거 해도 상관없죠. 그렇지.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잠시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하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나? 지금 다 제가 수락했어요. 오고 계세요. 그 이병선 이사도 들어오나? 제가 링크 보내드렸어요. 저기 혜리 씨. 혜리 씨. 아니 오지 말고 거기? 아니 안 들어왔는데? 음소거 하고 다 들어올 거야. 계세요. 음소거 다. 그러니까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명 임명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에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희 가명 임명 빅데이터 서비스 협회의 대표자이신 오우식 대표님께서 저희 협회 소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가명인형 빅데이터 서비스 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오우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협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결합 활용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이 법이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체계에 따라서 대단히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산업에 또 적용하는 문제 이런 쪽에서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작년 초에 이 데이터 3법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개인정보는 이 가명 처리가 된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활성화되는 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명 처리 데이터 부분도 사실은 개인 재식별이 가능한 이유 때문에 행정적 제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정보를 실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 데이터 고속도로가 지금 실현돼야만 되는 이 상황에서 신속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결합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 처리 데이터의 활용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가 앞으로 이 4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명화된 지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익명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학계나 산업계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서로 관련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뭐 간단하게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미션은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가치를 고도화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한다. 뭐 이런 측면의 미션을 좀 정했고요. 어쨌든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비전인데 여기에는 데이터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역량을 배가하는 문제, 여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뭐 이런 측면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협회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특히 이제 제일 먼저 교육과 세미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명 익명 빅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의 수요가 있는 쪽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사업 영역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세미나는 앞으로 개방형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발제자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하고 싶은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격주 1회 정도 이렇게 원칙으로 시리즈 형태로 계속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최소 아마 이번에 이제 참여하신 우리 스님들께는 2주 전에 이 세미나에 관련된 사항들이 공지가 될 거고요. 혹시 관련돼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제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주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미나는 2주 뒤에 5월 12일 날 수요일 같은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연세대 컴퓨터공학과의 이원석 교수님의 지금 빅데이터, 가명, 익명 빅데이터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일단 먼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시켜 주세요. 이제 교수님 걸로. 예,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예, 제가 지금 공유를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네,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공유가 넘어왔나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뜨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아니고, 저걸로 떠야 되는데, 잠깐만요. 화면 경우가 이쪽으로 됐죠? 예, 예, 잠깐만요. 자, 다시 할게요. 공유를, 예, 서툴러서 죄송하고요. 예, 다시. 공유가 됐나요?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건가요? 제가 네, 지금, 됩니다. 예. 저는 왜 안 보이죠? 지금 처음 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공유된 거를 제 화면에서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교수님 한번 ESC 눌러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됐네요. 이게 공유가 됐나요? 네, 네. 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첫 번째 시리즈로 발표하게 되는 영광을 제가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빅데이터 개인정보의 가명 익명 데이터가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가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나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정의를 해보고, 현재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요거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발표를 하겠다고 감이 왔고요. 저는 컴퓨터과학과,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원석 교수고, 일반대학원의 디지털 애널리틱스 전공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얘기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신 이순신 장군님 선조의 명언, 별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나의 정보를 적에게 알리지 마라. 비슷하죠? 네,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요.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적이 명확했는데 이제는 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벌써 정보화, 성숙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운영계에서의 개인정보 탈취 사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다 중국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민번호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의 보호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빅데이터 AI에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과거부터 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13년에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옵트인. 그러니까 받을 때, 개인정보를 고객한테 받을 때 동의를 받고,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그걸 어기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뭔가 새로운 서비스 가면 또는 주기적으로 동의하라고 쭉 오는데 귀찮아서 그냥 전체 동의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 동의해야 되고 선택적으로 동의하는 자유를 별로 안 주는 그런 지금 좀 막혀있는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은 어떠냐, 미국은 어떠냐면요, 옵트 아웃이에요. 나갈 때, 활용할 때 동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받고 내 마음대로 막 분석하다가 그걸 실제로 내가 이용할 때 동의 받으라. 그게 이제 미국의 방법이고 민사입니다. 여기는 데이터를 거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위원회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관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느낌으로 데이터들을 하다 보니까 뭐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예, 그냥 다 씁니다. 국가가. 자, 그래서 그럼 개인정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문구를 따온 겁니다.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주민번호만 개인정보로 아실지 모르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 수 있으면 그거는 그 개인의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유명한 분이시죠. 이세돌. 그래서 주민번호 제가 뭐 마음대로 쓴 건데 이거는 개인 식별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식별자만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는데 개인 식별자로 주민번호 되지 말고 핸드폰 번호도 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개인하고 거의 1대1로 대응되는 거는 당연히 개인정보고 그거 말고도 뭐 몇 살이냐 남자냐 여자냐 뭐 주소 뭐 월급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가 되고요. 심지어는 오늘 내가 구매한 내역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구매한 내역도 또는 내가 오늘 검색한 내역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검색한 내역이 되게 특이해서 그 검색한 내역을 아는 사람은 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다 보여드릴 건데 하여튼 어렵더라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거를 주민번호만 개인정보야라고 생각하시면 손해보실 수 있으세요. 적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건 특정 종교랑은 상관이 없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건데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나왔냐면 태초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담이죠. 남자로. 그리고 이건 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일 후에 우리가 갈비뼈를 뽑아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7일의 갭이 있습니다. 이브가 나타나기에. 그다음은 제가 지금 스토리를 만든 건데 아담과 이브가 만나서 뭐 린다라는 딸이 낳았다. 그러면 1년 정도 있다가 낳았다고 치면 이 정도 그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개인정보는 뭐냐? 우리가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담만 있을 때는 그냥 지구상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게 개인정보예요. 누구를 특정하는 아담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그게 아담인지 아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개인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정보로 7일 후에 그러니까 이브가 태어난 다음에 사람 그러면 이게 아담인지 이브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특정이 안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란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거죠. 유일하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가지고는 사람이란 정보가 이제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자라는 정보로 7일 후에 찾으면 이브가 식별이 됩니다. 왜? 아담과 이브 중에 여자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라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특정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365일 후에 린다가 태어났어요. 딸이. 그러면 여자가 이제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65일 후에 여자라는 정보로 찾으면 한 명이 유일하게 특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면 성인 여자 이렇게 됐을 때 이브가 식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정보는 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모집단에서 유일하면 특정이 되는 거고 그 특정을 특정시키는 게 개인정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좀 빠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이해하는데 되게 고생했고요. 예, 아마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 이해하시고,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요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런 엑셀 폼입니다. 엑셀 폼. 그래서 지금 엑셀에 그냥 필드가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동명이인이 3명이 있고, 홍길동이 1명 있다. 그럼 여기서, 홍길동이 1명이니까, 홍길동이 특정이 되죠. 그래서 홍길동이 식별이 됩니다. 그냥 홍길동이 여기 있는 4명 중에 홍길동을 내가 알고 있으면 홍길동이라는 정보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이네 특정이 되죠. 근데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을 때는 3명 중에 1명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특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보를 좀 더 늘려봐요. 그럼 남녀 구분까지 다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순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셋 중에 1명을 내가 찾는 사람이 특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순신 여자라는 정보를 가지고 가면 특정이 되죠. 2번째 사람, 그러니까 아니죠, 3번째 사람, 요 사람이죠. 그래서 이순신 여자라는 정보가 이제 그 개인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이순신 남자는 2명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서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순신이 특정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순신 남자와 이순신 잠깐만요. 왜 여자가 둘이지? 밑에 있는 게 남자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요게 이순신 남자여야 돼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맨날 고치다 보니까 이게 남자고요. 그럼 2사람이 이순신 남자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식별하냐? 나이 가지고 이순신 남자 30 그러면 맨 위에 사람, 이순신 남자 50 그러면 맨 밑에 사람. 그렇게 됐을 때 요 2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타이트한 개인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더 많은 정보를 알수록 더 많은 개인이 식별된다. 예를 들면 엑셀에서 컬럼 하나짜리, 속성 하나, 필드 하나면 식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2개, 3개, 4개 이렇게 내면 동일한 사람이 정보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들 중에 식별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에서 속성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예, 200개가 넘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200개 쓰고 많으면 500개, 더 많으면 1000개예요. 여러분 당연히 1000개의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식별이 된다는 뜻이죠. 누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식별되는 시나리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회사에 가입한 4명의 정보를 리스트로 갖고 있다가 이거를 좀 불완전 폐기, 그냥 부실하게 이거를 파쇄기로 파쇄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쩌다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그럴 때를 이제 공격자들이 노리게 되는데 그거를 운이 좋게 또 공격자가 획득을 합니다. 휴지통 뒤져서. 이거 맨날 뒤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특정할지 몰라요. 근데 공격자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아, 홍길동이 보험사 1에, 보험회사 1에 가입을 했어. 그 정보를 어디선가 다른 채널로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취득한 이 목록을 딱 봤더니 홍길동이 1명이야. 그러면 보험회사 1에 들어있는 가입한 홍길동은 바로 얘인 거죠. 그래서 홍길동이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요 나머지 정보들, 요런 정보죠. 홍길동이 여자고 뭐 이런 병에 걸렸어. 그거를 탈취해서 뭔가 쓸 수 있다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더 드리면, 그거 전에 그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한 값으로 식별한 거예요. 요거 자꾸 계속 반복됩니다. 유일하면 식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로 지금 똑같이 보험회사 원의 장부가 잘못해서 버려졌는데 공격자가 획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순신을 이순신 찾으려면 3명이야. 그래서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복이 돼서. 근데 이순신 여자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보험회사 일 가입했다는 어떤 증명 비슷한 거를 올렸어요. 아니면 SNS에 올렸다, 업로드를 했어. 그냥. 그러면 그거를 공격자가 검색을 했더니 이순신 여자가 보험회사 원에 가입했다는 이거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지금 이순신 3명 중에 여자는 1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순신이 유일하기 때문에 목록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숨겨진 정보 이렇게 세 개가 탈취돼서 그게 어떻게 쓰이냐는 뭐 이 사람 마음대로 쓰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여자라는 정보가 유일했고 이 목록에서 거기 목록에 이순신 여자가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나머지 정보가 그 사람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탈취되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그거 뭐 바꿀 때도 다 지우시지 않잖아요. PC, 노트북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레슨은 두 번째 레슨입니다. 유일한 정보로 개인이 특정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유일은 어떤 목록에서의 유일한, 본인이 유일하면. 근데 속성이 많아질수록 유일해지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2013년 우리 그 옛날 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옛날 법에는 어떤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주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소유자의 제3자, 이자라고 아까 붙였는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제3자입니다. 제3자한테 제공할 때는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동의 안 받으면 법에 걸려요. 그래서 제3자 제공에는 이런 동의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새 좀 이렇게 쫙 뒤져보면 저 제3자 제공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한두 개씩은. 그거 놓치고 그냥 동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필수인데 저 같아도 안 하거든요. 여기서 몇 분이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알면. 모르고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하실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왜? 저한테 아무 득이 안 되는데 왜 그걸 제3자에게 주는 걸 제가 동의를 하나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안 했어요. 그냥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2020년 우리나라 앞에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을 발전해야 되고 그건 곧 AI,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되는 여기가 관건이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빅데이터는 뭐냐? 그럼 빅데이터가 뭐냐? 그러면 21세기의 원유라고 비유를 하는데 저는 원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원석, 뭐 그냥 원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 원석인데 이 원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남은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깨서 여러분들이 다녔던 이동 동선,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깨서 저녁까지 검색한 검색 키워드. 자,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동 동선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같이 하루 종일 똑같이 다녔다면 중복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이동 동선으로 찾으면 모두가 유일해서 개인 제식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 개인정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빅데이터는 특히 더. 근데 이거를 지금 빅데이터 기술은 이런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돼요. 나라를 구하려면 결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AI, 4차 산업에 AI 해야 되는데 AI 하려면 빅데이터 돼야 되고 빅데이터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줘야 되느냐. 예, 이런 딜레마에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자, 봅시다. 2016년 이분 아까 이게 나왔는데 이분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아니죠. 알파고가 유명해졌던 이유가 이분하고 대적을 해서 그런 거고 알파고로 모든 국민이 AI를 안 거고 그거는 곧 뭐냐면 우리나라 기사들 또는 전 세계 기사들의 빅데이터, 기보 빅데이터가 구글한테 전달이 돼서 구글이 그걸 학습을 해서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제3자한테 주는 거를 이것만 아마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빅데이터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동선, 매일매일의 동선 또는 뭐 버스 타고 다닌 거, 검색한 거 이런 걸 다 가져가면 이런 구글이나 이런 SKT, 뭐 카카오 이런 데서는 그걸 다이아몬드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옵트인 제도로 꽉 묶어놨잖아요. 모두가 막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2020년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데이터 분석하고 AI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개인, 정보 성숙한 정보 사회에서 사는 우리나라에 사는 개인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은 과감 없이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자, 근데 하여튼 이 문구 잘 기억 좀 해주세요. 누가 잘 쓰는 건지 그거만. 자,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게 뭐 3개 법을 바꿔서 그런 건데요. 뭐 분야마다 이건데 요점은 이겁니다. 개인정보, 아까 얘기한 개인 식별 정보고요. 이거 원본이니까 누구한테 주면 안 되겠죠. 익명 정보는 개인이 특정이 안 되는 정보라고 정의는 했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를 규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GDPR도. 그럼 뭐냐? 이 법에서는 가명 정보, 가명 처리한 가명 데이터를 하게 되면 요 놈이 지금 문제입니다. 요 문구가. 새로운 기술, 서비스 개발, 산업 목적, 보안, 과학 연구, 시장 조사, 상업 목적의 통계, 공개 기록,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법제화를 한 겁니다. 면책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달아놓은 거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예요.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여기 지금 산업 목적, 상업 목적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업만 빠져도 그나마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쓰자라는 얘기예요. 가명 처리만 하면.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지금 퀘스천이 있고 이거의 여파를 제가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명 데이터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니까 가명 데이터란 개인의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별명. 그래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코로나 개인 안심번호. 아이고야 이거 켜주면 안 되는데. 네, 개인 안심번호가 뭐냐? 요런 거 같은 거죠. 요런 거. 요게 지금 요 이상하게 생긴 거 카카오톡 들어가면 찍고 나면 이런 번호를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요게 개인 안심번호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쓰지 말고 요거 쓰면 된다. 어딘가 출입할 때 이렇게 하고 안심하게 써라 라고 하고 간 건데 이게 나의 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니는지 트래킹해서 코로나 걸리면 나를 특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특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예요. 얘도. 그죠? 별명일 뿐이지. 그래서 개인 식별자랑 가명 식별자는 1대1인 거예요. 제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간 거를 코로나 때문에 다 병 걸린 사람 있으면 다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별명일 뿐입니다. 그냥 주민번호 대신에 그냥 임의의 번호, 대출 받을 수 없는 번호를 부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은 돼요. 자, 그러면 가명 식별자는 그거고 별명이고 그럼 가명 데이터는 뭐냐? 이런 가명 식별자로 개인 식별자 값이 대치된 모든 게 가명 데이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원본 데이터가 막 이렇게 뭐 있잖아요. 여기서 주민번호 대신에 아까 여기서 봤던 안심번호로 바꿔놓으면 얘는 가명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명 데이터라고 GDPR이 정의했어요. GDPR은 어디냐? 유럽법에 정의된 거고요. 개인정보법. 우리나라 그걸 따온 건데 따오면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명 데이터예요. 가장 낮은 단계의 가명 데이터고 근데 이걸 쓰려고 봤더니 아까 그런 목적에 다 동의 없이 쓰려고 봤더니 너무 개인정보 개인이 제식별이 잘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어. 가명 데이터 하나 갖고는 안 돼서 여기에 가명 데이터의 어떤 요런 값들을 비식별 처리를 좀 하자. 비식별 처리란 잘 안 보이게 좀 이렇게 좀 마스크 쓴 것처럼 여러분들 마스크 쓴 것처럼 이름을 성으로만 하고 나이를 나이대로 월급을 월급대로 이렇게 절삭을 하고 그렇게 좀 가공을 하자 한 게 비식별이에요. 비식별 처리. 그러면 이렇게 바꿔 여기 지금 위에 데이터는 이게 원본이었는데 이름에서 성만 남았죠. 그다음에 남자 여자야 뭐 2개 값밖에 없으니까 뭐 문제 없고 나이도 10살씩 잘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명 처리, 비식별 처리를 하면 재식별이 될
확률이 줄어드니 이거를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그냥 해자. 이게 지금 요번 데이터 3법의 요건입니다. 요지예요, 요지. 동의 없이. 왜? 워낙에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동의 안 해주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우리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이렇게 동의를 안 받고 국가가 그냥 쓰게 허락을 해줬을 때 사고가 안 날 거냐? 식별이 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식별이 되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가명하고 비식별 처리했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홍 씨가 요 4명 중에 홍 씨가 유일하잖아요. 아까 그 똑같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누군가가 불완전 폐기해서 버렸어. 가명 데이터를 버렸어요. 원본이 아니고. 이거는 뭐 동의 안 받고도 쓰는 거니까 좀 더 느슨하게 관리했다고 치면 공격자가 그 목록을 갖고 똑같이 누군가한테 들어요. 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 원에 가입했어. 그러면 아, 홍길동이 있나 보니까 이름에 홍 씨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입했다는 사실과 홍 씨가 한 명이라는 사실로 홍길동의 레코드가 재식별이 되는 거죠. 왜? 유일하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그 정보를 탈취해 가는 겁니다. 이때 탈취해 가는 정보는 비식별했으니까 좀 다른, 조금 뭔가 이렇게 가공이 됐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정보의 상당 부분, 원본과 유사한 그 데이터가 탈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유일했던 값이 가명 데이터에도 유일하게 남아 있으면 똑같이 같은 값으로 지금 홍길동의 홍 씨가 유일했는데 가명 데이터에서 홍 씨로 유일하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제식별 키가. 그래서 결국은 유일성, 원본의 유일한 값이 가명 데이터의 유일한 값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 그 사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제식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다는 정보가 결국 키입니다. 자꾸 반복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두 번째 케이스죠. 이순신 여자, 그죠? 이순신 여자. 그 원본을 비식별 처리해서 제3자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버렸어. 근데 그걸 목격자가 취득을 하고 또 운 나쁘게 이 이순신 여자분이 인스타그램에 보험회사 원에 가입했어요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 이순신 여자, 이 씨의 여자, 이 씨의 남자만 있고 3명 중에 이 씨 3명 중에 둘은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세 번째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걸 알고 데이터를 꺼내 가서 뭐 활용을 하겠죠. 이것도 유일하게 식별이 되는 거죠. 똑같이 원본 데이터 값에 이순신 여자라는 요 2개의 속성 값이 유일했는데 내가 가명 비식별 처리한 데서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값으로. 그래서 재식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지금 유일하면 재식별이 된다. 비식별 처리해도 똑같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순신 남자를 똑같은 시나리오로 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순신 남자는 원본에도 2명이에요. 그러면 공격자가 이순신 남자가 이 보험회사 원에 가입했다는 걸 알고 여기서 봐도 가명 데이터를 취득을 해도 거기도 이 씨하고 남자가 2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 건지를 역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지도 알아. 그렇지만 정확히 누군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익명의 수준이 여긴 좀 낮고 그게 중복성이 늘 이게 지금 결국은 중복성을 가지면 익명성이 생긴다는 거고 중복성이 늘어날수록 익명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한데 만약에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 공격자가 잘 활용을 못하겠죠. 원본하고는 거의 비슷하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명 데이터는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가명 데이터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개보이가 추진하는 게 비식별을 거기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명 데이터는 비식별 데이터랑 같다고 보시고 지금 원본이 이세돌 씨의 원본이 이거라면 가명 처리하면 그냥 본명만 요 별명으로 바뀐 거고요. 비식별 처리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50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기술이 K 익명성, L 다양성 기술인데요. 요거는 2주 후에
우리가 안양대 박남훈 교수님께서 아마 요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모두가 아니에요. 100만 건 중에 몇 건만 식별이 돼도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죠? 지금 우리가 에이지 맞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거 다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모두가 뭐 있는 게 아니잖아. 몇 명 중에 그 작은 확률도 두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이거 2006년에 똑같이 비식별화 했어요. 비식별화 했는데 AOL에서도 지금 거의 우리가 2천만 건을 공개했는데 뉴욕타임스 기자 2명이 7명을 재식별해냅니다. 7명을. 그 중에 하나가 62세 텔마 아놀드인데 그 사실 때문에 AOL CEO가 사임을 하게 돼요. 그 미국에서도.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원본 데이터는 이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그거는 그냥 주민번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버리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게 곧 또 그걸 가지고 가명 비식별 데이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마스크를 쓰고 오면 누군지 알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대한.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마스크 쓰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사전 지식, 정보가 많이 알수록 재식별이 된다. 그게 첫 번째 레슨이 여기 있는 거고요. 가명 비식별 처리는 이 원석을 그냥 물로 깨끗이 닦은 정도입니다. 왜? 원형은 그대로 남아요. 원형에 뭐가 난 부분, 뭐가 이렇게 난 거. 지금 원석은요, 다 유일합니다. 뭐가 난 거나 이런 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물로 닦은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재식별될 수 있게. 특정이 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 2020년 요 최근에 통과된 거에 가장 큰 문제가 2개인데요. 두 개가 가명식별, 가명 데이터로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 기관이. 두 번째는 그거를 제3자한테 동의 안 받고 줄 수 있다. 이 2가지가 좀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동의 원, 이거는 지금 아직도 지켜집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니까 들어올 때 동의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동의를 계속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거 안 누르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원석이 모여서 원석을 이제 회사 A가 자체 분석을 하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원석의 소유권은 내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 거. 그걸 인정하니까 동의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단 받고 나서 이 관리한다는 동의인 거지. 그거를 가명 데이터 처리해라 또는 제3자한테 줘라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걸 면책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가명 처리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요. 왜? 내가 원본의 소유자인데 내 거를 가명 처리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최소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 가명 처리하지 마세요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국가가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라고 쓰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이거에 대한 동의도 안 받고 더더욱이 이렇게 가명 처리된 거를 제3자, 다른 회사에 주는 거에 대한 것도 면책을 했어요. 국가가. 그럼 도대체 소유권은 난데 그거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가명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냐. 지금 보면 원래 만들어낸 소유자의 소유권이 아닌 것 같아요. 동의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그게 회사가 갖는 거냐, 국가가 갖는 거냐. 이건 이걸 좀 정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거로는 회사 거 같아요. 회사 거. 국가는 안 가져가.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회사들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애국심, 우리가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그나마 마지막으로 내 데이터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AI 잘한다. 그러니까 동의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글, AWS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왜? WTO 때문에 그게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애국심도 아니고 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가 원본 데이터 소유자의 가명 처리 자기 결정권은 도대체 왜 없는 거고 가명 데이터의 소유권은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뭐 법률가 분들이나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고객이 지금 우리가 한 회사한테만 동의받은 게 아니에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에 뭐 금융권에 동의하고 카카오톡 동의했으면 각자 내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각자에. 근데 A 회사, B 회사가 자기 거를 익명 처리해서 가명 처리한 거를 지금 공인된 결합기관에 주면 그거를 가명 식별자로 결합한 거를 제3자한테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또 요번에 법의 요점 중에 하나예요. 왜? 유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 결합에 대한 동의를 안 받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것도 소유권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걸 줬을 때 지금 이 가명 데이터 AP 결합한 거는 이 사람 거에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막 자기들끼리 넘어가는데 여기서 절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합이 됐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 하나의 속성이 200개라고 최소. 그럼 두 회사가 각각 200개면 결합된 속성은 400개일 거예요. 그러면 400개를 내 걸로 쫙 정리해 보면 유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가명 식별 처리, 비식별 처리해도 재식별 가능성이 100배로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걸 해줘요. 근데 세계 어딜 봐도 국가가 이런 걸 대행으로 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유일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빅데이터를 진짜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너무 그래도 되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문제가 없을까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게 거기까지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지금 무슨 딴지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 마이데이터 요새 유명하잖아요. 마이데이터는 이게 뭐냐면요. 유럽의 GDPR에서 나온 얘기인데 개인의 데이터를 이동하는 자기가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겨가라. 뭐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옮겨가. 하나은행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권리를 준 거예요. 예? 왜? 구글하고 유럽 회사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 자기 결정 보장해라. 그래서 나온 게 오리지널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분이 A은행에 막 하다가 너무 불친절해. 야, 너 내 뭐 다이아몬드 원석을 너희한테 안 줄 거야. 나는 은행 B에 옮겨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응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은행끼리 경쟁을 하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많이 변했어요. 우리나라 스타일의 마이데이터는 뭐냐 하면 요 밑에 있는 요겁니다. 정보 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동의를 하면 그 분야의 모든 그 사람 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요렇게 모든 은행에 그 사람 거를 다 여기로 가져가서 취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내 데이터가 모든 분산되어 있는 게 하나로 묶여서 나는 거기만 가서 보면 돼. 편의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괄조회가 되니까. 근데 응징하는 권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응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모아주고 통합하는 권리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응징 권리는 소비자의 응징 권리는 빠진 거고 회사의 주관기관의 취합 권한만 주게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취합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가명 이게 그 모든 고객의 모든 데이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 데이터죠. 그거를 가명 처리해요. 그러면 그거를 회사한테 줄 수도 있고 결합하라고도 줄 수도 있고 동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산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는 거는 좋지만 그걸 통해서 모아진 거를 동의 안 받고 막 여기저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쓰게 되는 거죠. 아직은 뭐 이렇게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건 더 취합이 된 거라 더 임팩트가 크죠. 그래서 소유자가 통합해서 제3자한테 주는 권리 이거에 대한 위험성도 지금 공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 사업에 그냥 편리하게 네가 볼 수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이데이터하고 동의할 때 고민 한번 하세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자꾸 문제만 생겨서 죄송한데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고 사실 여기 제가 개인정보보호에도 인볼브가 됐었고 새로 만드는 거에도 약간 인볼브 됐고 요건 진짜 많이 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만들 때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당연히 공공도 빅데이터를 해야 되고 막 뭐 우리가 AI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요 바뀐 법으로 바라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죠. 이순신 여자가 어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럼 공공기관, 이게 데이터 경영 행정법은 공공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들은 일단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공공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순신은 또 민간 회사에 서비스를 돈을 내고 SKT나 뭐 KT에 돈을 내고 전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서비스를 받지만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 A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공기관이 우리 민간 데이터도 결합해가지고 분석해야 돼. 왜? 개인 맞춤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이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럼 회사 A는 마치 자기 데이터로 이게 소유권이 이쪽에 가 있는 거니까 가명 데이터 하면 그러면 돈을 받고 팔고요. 공공기관을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그 돈은 누구 거냐? 바로 이 국민들이 낸 세금의 돈이죠. 그러면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지금 이 국민은 SKT나 KT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으려고 돈을 내.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받느라고 돈을 내. 근데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주고 파는데 이걸 쓴다 이거죠. 이게 과연 맞나? 근데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띄어서 소유권을 인정해서 띄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공공의 행정을 하는데 쓴다거나 옛날에 우리가 정보화 촉진 기금처럼 저는 그거 매번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낫지. 왜 이런 민간 회사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공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공공 데이터는 무료로 또 민간 회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판에서 위너는 누구냐? 민간 회사예요. 그것도 데이터 가진 민간 회사.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게 우리나라 회사만이면 그나마 찾겠어요. 근데 이런 구글이나 AWS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 와가지고 여기 지사들이 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WTO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체계가 맞느냐? 이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AI 빅데이터가 발전하도록 개인의 어떤 위험도나 이런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맞느냐. 지금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게 지금 저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행정하시는 분이나 법률하시는 분이 정해야 되는데 저 하나 제안을 할게요. 하나. 지금 요 동의는 옵트인 동의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때 받아라. 이건 서비스의 차원이고요. 이건 맞고요. 문제가 되는 건 뒷단인데 뒷단을 그렇게 소유권 무시하고 면책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옵트 아웃으로 하면 안 되냐예요. 회사가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분석해. 다만 그거를 누구한테 줄 때거나 그걸 가지고 서비스에 반영할 때는 원래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라. 여기서 얘기한 동의는요. 그냥 동의받는 게 아니라 뭔가 소유자한테 뭐 반대급부를 주겠죠. 마일리지를 주나 뭐 이런 거. 그래야 이게 순환이 제대로 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막혀 있다. 저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한 나라에 옵트인, 옵트아웃 제도가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는지 이게 지금 법률 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얘기해도 안 먹혀. 그래서 한번 좀 고민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 더 요청을 할 거예요. 발표를. 근데 오늘은 가명 데시벨 데이터에 대한 거를 많이 시간을 썼고요. 다음에 올 때는 익명 데이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익명 데이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재식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익명화는 없다. 기술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세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쉽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건 재식별 되죠. 근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낸 통계 데이터는 재식별이 안 됩니다. 저거 익명 데이터예요. 존재하잖아요. 왜 없다 그래요? 자, 그럼 저거는 통계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못 써. 그럼 저거보다 좀 수준이 낮은 요건 어때요? 예, 이건 좀 더
덜 통계화됐지만 익명이죠. 자, 그러면 저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수준의 익명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상에서 익명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냐고. 오히려 익명 데이터는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 존재한다는 게 카운터 이그젬플로 증명이 되는 거다 이거죠. 왜? 여기는 원본, 제식별이 되는 거고 여기 익명이 안 되는 거고 이 단계 속에서 집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익명성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익명 데이터는 항상 존재하고 그건 여러 수준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걸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으면 이 쉐입이 다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다 식별이 되는 거고요. 그걸 조금씩 가공을 해.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공통적인 걸로 바꿔가면은 하나가 식별이 안 됩니다. 이 아까 것들은 다 하나하나가 유일하지만 얘는 공통적인 모양들이 보여. 잘 구별이 안 돼. 그럼 그걸 좀 더 가공하면 이렇게 돼요. 똑같은 모양의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면 저건 아까 얘기한 통계죠. 자, 그럼 이 사이에 익명이 없다고 증명하시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저는 증명이 있다고 증명을 해드린 거고요. 카운터로. 자, 이거 납득이 안 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감한 원본 데이터에서 통계 데이터까지 어느 존이 있을 거고 이쪽 영역이 유일성이 있는 데들은 재식별이 되고 그게 비식별 데이터까지고요. 중복성이 높아질수록 익명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익명 처리가 없다는 것은 틀린 거죠. 자, 그럼 시간이 자꾸 가서 빨리 가는데 이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익명화 가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봤죠. 원본 데이터에서 유일한 값이 하나도 없으면 걔는 익명이에요. 200개 속성이라도 유일한 값이 하나도 없으면 원본이라도. 근데 유일한 값이 항상 존재하죠. 그럼 그거를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을 닦듯이 모양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과 동일한 유일한 값이 없게 가공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통계들이 당연히 이런 거고, 아, 이건 통계니까 이거 어디다 써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자, 요거죠. 이거는 진짜 데이터 같잖아요. 이거 갖고 분석하면요. 다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아웃라이어들만 빼고 뭐 모든 분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중복성이 있어요. 지금 최소 2개씩 중복되게 제가 가공을 해놨는데 2개는 추정이 되니까 위험해. 그럼 3개, 4개, 5개. 왜? 같은 값만 아니면 돼요. 그죠? 유일하지 않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진짜로 의아하고요.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오히려 이거는 진짜 널려 있는 게 익명이고요. 그 익명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다음번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툴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쓰실 수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있고요. 결론은 동일한 유일값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익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익명 데이터는 중요한 게 중복성이에요. 중복성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자, 그래서 오늘의 레슨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수록 더 많은 개인이 식별된다. 아까 첫 번째고요. 유일한 정보로 개인이 특정된다. 특히 원본에 있는 게 요 가명 처리된 거요. 개인식 재식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익명 처리는 가능하다. 이걸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 앞으로 얘기하면요. 웃으세요.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1960년대에 산업화 사회를 우리나라가 떴어요. 그리고 90년대에 정보화 고속도로. 아까 우리 왜 떴냐 하면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가 성공했고 초고속 통신망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깔았더니 정보화 사회에 강국이 됐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리그레이션 분석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예, 물리 사이버 공간에 데이터 고속도로 만들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뭐 우주도 나가고 막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이 바라던 나라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거 하려면 데이터 고속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같이 재식별이 위험한 가명 데이터를 소유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내외 회사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과연 맞느냐. 다이아몬드 원석을. 오히려 그러느니 저는 미래 사회를 최적화 사회라고 하는데 안전한 익명 데이터 유통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익명 처리하고 좀 원본하고 좀 떨어지면 어때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 될 만해. 그럼 그때 가명 쓰고 원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걱정하던 나라가 발전하는, 우리가 나의 정보를 적에게 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명으로 주는 게 구글이나 뭐 AWS한테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적은 누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럼 잘 보호하고 잘 쓰는, 그렇다고 데이터를 유통하지 말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의,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 자유주의 활동을 진짜로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자예요. 유통하는 방법을. 제가 가명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명하느라고 개보에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별의별 그 조치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조치가 보안 조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가들은 더 답답해요. 마음대로 분석을 못하니까, 가져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을 만들자는 거고, 지금은 가명 데이터 유통은 개보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전화 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이 부분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명 데이터 위험성은 좀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권리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시간이 그래도 저는 아직 안 넘어갔네요. 예, 저는 발표 다 드렸고요. 늦은 시간까지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정말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데이터 3법이 지정된 이후로 그 가명정보 결합 기관이 뭐 삼성 SDS나 SK CNC 같은 기업들이 지정돼서 가명 정보를 결합해서 좀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더해서 이제 익명화 이런 것들을 더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지금 가명 처리하고 가명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가명 데이터로 바꾸는 거에 대한 동의를 원본 소유자한테 받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명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 원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은 국민 개개인이 만들었으니 그거에 대한 소유권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레비뉴를 만들었으면 적어도 그쪽에도 가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를 하면 소유권이 그 회사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팔잖아요,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는 고객한테 가명 처리했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의 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가명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막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호 체계를 만들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금고가 있어요. 집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는데, 대문부터, 정원 앞에 대문부터 막는 거랑 금고만 막는 거랑 뭐가 더 유연할까요? 근데 가명 데이터는 대문부터 막아도 뚫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보안도 힘들고, 분석가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해요.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했는데 비빔밥이라 그러죠. 우리가 데이터가 유통이 돼야 되고 시장에, 그러면 데이터 가지고 비빔밥을 해 먹어야 좋은 거거든요. 결합을 해야. 근데 지금 제가 얼핏 듣기, 이거 누구 좀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개보이가 요새 하고 있는 거는 그 인증기관에 자기 데이터를 가명으로 해서 가져가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분석 결과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냥 나는 홍당무만 잘라가. 그래서 시장 가서 거기서 감자 사고 계란 사가지고 막 비벼서 밥을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 유통이 아니죠. 식당을 차린 거지.
그죠? 시장 데이터가 유통되는 마켓이 아니라 그냥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한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아니고 그게 또 모든 분들이 만든 룰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되 위험한 것만큼 보호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학생이나 뭐 중소기업 사람들은 데이터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임경 데이터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정도 되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체계로 어떻게 데이터가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감염 데이터는.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지금 채팅창을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아마 홍정기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감염 데이터 처리 위험성에 대하여 개인정보위원회는 어떤 방안 대처를 하려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한 감을 알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저거 누군가 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나중에 발표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기사나 정보화진흥원의 그 공간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뭐 심평원 뭐 통계청 이런데 빅데이터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자기 데이터를 감형 처리해서 가져가서 그 안에서만 결합하고 분석하고 분석 결과만 갖고 오게 하는 걸로 알아요. 위험한 걸 아니까 감형 데이터 내 거는 어차피 내 운영계에서 감형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 거를 감형 처리하는 거는 그 회사가 하는 거고 다른 회사랑 결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공간에 가서 정해진 그 감형 식별자로 결합을 한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분석 모델만 갖고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 물리적인 보안 조치 뭐 이런 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분 더 있어요. 이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문자로 채팅방에다 올려놓으셨네요. 읽어드릴게요. 옵트아웃의 동의를 통해서 개인의 실소유권 관련 법률을 지정하려면 일반 개인이 문제 제기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그거는 저랑 저는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보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해서 저는 계속 제가 뭐 뉴스에 쓴 거, 신문에 쓴 거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직도. 두 개 다 중요하고요. 근데 옵트아웃으로 그러니까 법률 체계적인 문제 같아요. 이거는 변호사분들이 더 아실 것 같은데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때는 옵트인, 저 때는 옵트아웃을 못 쓰는지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데요. 뭐 우리가 법률 문제는 못할 게 없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컨센서스만 있으면. 그래서 저 문제는 아마 저희 협회에 그런 뭐 컨센서스를 뽑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 협회 의견으로 개보이나 뭐 이런데 국회나 이런데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저희는 또 그런 거를 잘 못하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오히려 뭐 NGO나 이런 쪽에 얘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전달되는 효과는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은 많이 하고 다녀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개인으로서는 이걸 침묵하면 안 되고 적어도 주변 사람한테는 얘기해야 됩니다. 마이데이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했다가 그냥 깔려 있는 거 그냥 우르르 그냥 딴 데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일괄해서 보는 게 내가 더 편리하다. 그게 더 편리해. 내 거 가는 건 나 신경 안 써. 그런 사람들은 하시면 되고 가는 게 싫어. 그러면 안 쓸 수 있게. 지금 그 정도는 홍보는 해줘야죠. 동의 안 받고도 제3자 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가. 네. 예, 어쨌든 이 개인정보 보호는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옵트인 뭐 이런 거 했는데 너무 안정성만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활용성이 낮아져 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거를 이제 가명 데이터로 처리해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주로 설명하셨던 부분은 가명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그게 아직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안정성을 또 가져가면서 활용성을 증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강의 같습니다. 오늘 혹시 강의가 좀 어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게 또 들어왔어요.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아, 예,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향후 결합 제가 기관에서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반출위원회가 보증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결합한 거를 반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분석 결과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지금 그거는 신병원이나 통계청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는 거의 익명 데이터예요. 그냥 모델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져가기 쉽고요. 근데 로 데이터, 아주 가명한 원본 데이터, 그냥 아주 낮게 가명 처리한 거, 비식별, 그거 결합한 거는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건 되게 위험해서 아마 거기서도 그걸 고민하겠죠. 네. 아,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네. 적정성 평가는요, 제가 이거 이쪽에 관여한 지가 2016년 비식별 조치, 그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저를 또 불러서 그때는 알아요. 근데 요새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쪽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건 잘 몰라요. 근데 적정성 평가는 지원자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나 뭐 법률가 행정가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뭐 그 집계를 어떻게 했냐, 뭐 아웃라이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몇 개 보고 나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로 제가 솔직히 저를 안 불러주셔서 이쪽에 잘 모르겠는데 적정성 평가를 그 생각해 보시면 막 800만 건 이런 것들을 해요. 대기업들은 한 번에 800만 명의 가명 데이터 된 거를 저 평가위원회에서 보는 건데 그냥 서류만 보고 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800만 건 중에 한 명만 제시별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담보되는지는 이제 올 여름이나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봐야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쪽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거는 뭐 정부에 맡기세요. 뭐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오히려 익명 어떻게 하면 익명 데이터 처리를 할 거냐. 익명은 안전하니까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활성화시키면 상대적으로 가명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명 데이터 절대 분석 결과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자, 이제 뭐 또 다음 5월 12일 날 또 있으니까요. 뭐 그때 추가적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월 12일 날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뭐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세미나 오늘 수고 마치도록 많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마이크 꺼졌어요 지금.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들리지.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아, 예, 이제 또 꺼졌네. 마이크가 꺼져서 안 들려요. 안 들려. 지금 어때요? 네. 예, 이제 들려요. 아, 예, 제가 지금 반대로 읽었나 봐요.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다음에 뵙죠, 뭐.